35일 늦게 시작해서 일주일 먼저 끝냈습니다. 세계 최고층 빌딩을 건설하는 현장에서 벌어진 세기의 한일 건축 대전에서 일어난 충격적인 결과입니다. 말레이시아 페트로나스 타워, 높이 452m의 초고층 건물을 두고 한국과 일본이 자존심을 건 한판 승부를 벌였습니다. 불리한 조건, 경험 부족, 모든 전문가들의 우려 속에서 한국 기술진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세계적인 일본 건설사가 속수무책으로 난관에 직면한 그 순간 한국은 세계 건축사를 뒤바꾸는 혁신적인 공법으로 전 세계 건설 전문가들의 입을 다물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 놀라운 승리는 25년간 세계 건축사에서 제대로 조명받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하버드 건축대학 석좌 교수가 마지막 강의에서 최초로 공개하는 세계 건축사를 바꾼 한국의 숨겨진 승리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국의 건축은 고층 건물에서도 일본의 복제품에 불과합니다. 기술은 물론 디자인까지 모두 일본에서 배워온 것이죠. 강의실이 술렁입니다. 일본 유학생 다카하시의 도발적인 발언에 한국 학생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오늘 하버드 건축대학의 마지막 강의에서 예상치 못한 갈등이 터진 것입니다. 오랫동안 서구 건축계에 편향된 시각을 지켜봐온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잠시만요, 다카하시 군. 강의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평소 침착하기로 유명한 제가 강의 중 학생의 발언을 끄는 것은 처음이었으니까요. 평생을 건축 역사를 연구하며 객관성을 유지해온 저로서는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오늘은 제 마지막 강의이기에 여러분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오랫동안 제대로 조명받지 못한 건축계에 편향된 시각 속에 묻힌 놀라운 사례를 말이죠. 안녕하세요. 저는 하버드 건축대학 석좌 교수 마이클 스톤입니다. 동아시아 현대 건축을 30년간 연구해왔으며 오늘은 제 은퇴를 앞둔 마지막 강의 날입니다. 1990년대 초 저는 건축 저널리스트로 활동하며 세계 곳곳의 건축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그중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벌어진 한국과 일본의 건축 대결은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경험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그동안 학계에서 제대로 조명되지 않았던 한국과 일본의 첨단 건축, 기술 경쟁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특히 세계 최고층 빌딩 중 하나인 페트로나스 트윈 타워 건설 과정에서 벌어진 양국의 자존심 대결은 현대 건축의 패러다임을 바꾼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단순히 학문적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함이 아닙니다. 진실은 언젠가 밝혀져야 하며 그것이 제 마지막 강의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동아시아 건축의 역사가 어떻게 왜곡되어 왔는지 그리고 한국의 건축 기술이 어떻게 세계를 놀라게 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다카하시는 도쿄대 출신의 엘리트로 일본 건설업계의 거물인 하자마 건설 회장의 손자입니다. 그는 당당한 목소리로 자신의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일본은 도쿄 스카이트리, 아베노 하루카스 같은 초고층 건물을 자체 기술로 건설했지만 한국은 항상 일본의 기술을 참고해 따라왔을 뿐입니다. 한국이 초고층 건물을 짓는다면 그 뒤에는 항상 일본 기술의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말에 몇몇 서양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아시아 건축사에 대한 서구의 편향된 시각은 항상 그랬습니다. 일본을 아시아의 선구자로 한국을 추종자로 여기는 경향이 학계에도 깊이 자리 잡고 있었으니까요. 한국 학생들은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누구도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국제 학생으로서의 어려움도 있었겠지만 무엇보다 반박할 구체적인 사례를 몰랐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사실은 교과서나 논문에 제대로 기록되지 않았으니까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나요? 다카하시 군. 제가 차분히 물었습니다. 학문의 세계에서는 주장에 대한 증거가 중요합니다. 한국 건축이 일본의 복제품이라는 주장의 근거는 무엇인가요? 다카하시는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교수님, 아시아에서 첨단 건축 기술을 개발한 것은 항상 일본이었습니다. 고층 건물의 내진 설계부터 첨단 건축 자재까지 한국은 항상 일본보다 10년 이상 뒤처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건축계에서 공공연한 사실이죠. 강의실이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25년 전의 생생한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말레이시아의 뜨거운 태양, 건설 현장의 긴장감,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 건설팀의 눈부신 혁신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흥미로운 주장입니다만 다카하시 군, 역사는 때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복잡합니다. 제가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 마지막 강의에서 중요한 사례 하나를 공개하고자 합니다. 세계 최고층 빌딩 중 하나였던 페트로나스 트윈 타워의 건설 과정, 그 현장에서 직접 목격한 한국과 일본의 건축 대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다카하시의 얼굴이 미묘하게 굳어졌습니다. 그의 할아버지가 관여했던 프로젝트라는 것을 그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가 알지 못하는 진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끔 역사는 승자에 의해 쓰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제가 직접 목격한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1990년대 초 말레이시아는 자국의 경제적 도약을 상징할 세계 최고층 빌딩 건설을 결정했습니다. 그 프로젝트에 한국의 삼성물산과 일본의 하자마 건설이 참여하게 되었죠. 같은 설계, 같은 조건으로 각자 한 동씩 맡아 건설하는 전무후무한 대결이었습니다. 강의실 전체가 이제 제 이야기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다카하시는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고 한국 학생들의 눈은 점점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서구 중심의 교과서나 논문에서 충분히 주목받지 못한 실화입니다. 세계 건축계의 판도를 바꾼 역사적 순간, 그 현장의 증인으로서 오늘 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1992년 말레이시아는 2020년까지 선진국 진입을 목표로 비전 2020 국가 개발 계획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 상징물로 세계 최고층 빌딩인 페트로나스 트윈 타워 건설을 결정했죠. 높이 452m, 88층의 쌍둥이 빌딩은 당시 세계 최고층 빌딩인 미국 시어스 타워 442m보다 10m 더 높게 설계되었습니다. 저는 당시 유명 건축 저널의 특파원으로 이 프로젝트의 입찰 과정부터 취재했습니다. 세계 유수의 건설사들이 경쟁했고 놀랍게도 한국의 삼성물산이 1위, 일본의 하자마 건설이 2위로 선정되었습니다. 두 회사는 각각 한 동씩 맡아 건설하게 되었는데 이는 세계 건축사에서 유례없는 직접적인 경쟁이었습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의도적으로 아시아의 두 경쟁국을 같은 프로젝트에 참여시켰습니다. 같은 설계, 같은 높이, 같은 시작점에서 두 회사의 실력을 직접 비교하고자 했죠. 국제 건축계에서는 이를 세기의 건축 대결이라 불렀습니다. 프로젝트의 규모는 어마어마했습니다. 66만 제곱미터의 부지에 조성되는 KLCC 프로젝트의 핵심인 이 쌍둥이 빌딩은 말레이시아 국영 석유회사 페트로나스의 새 본사로 사용될 예정이었습니다. 저는 현장 취재를 위해 말레이시아에 파견되었고 27개월 동안 이 역사적인 건설 과정을 지켜보는 특권을 가졌습니다. 그곳에서 제가 목격한 것은 단순한 건물 건설이 아닌 기술력과 혁신성, 그리고 국가적 자존심을 건 치열한 경쟁이었습니다. 당시 세계 건축계의 시각은 명확했습니다. 일본은 이미 오사카의 56층 건물 등 초고층 건축 경험이 풍부한 건설 강국이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신흥 건설국으로 국제적 인지도가 낮았죠.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일본의 하자마 건설이 우위를 점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당시 현장을 찾은 국제 언론들도 일본 측의 기술력과 경험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CNN, BBC 등 주요 매체들은 일본의 건설 강국 이미지를 강조했고 한국에 대한 언급은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간과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 특유의 도전 정신과 혁신 능력이었죠. 불리한 조건에서도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한국인의 집념이 이 프로젝트에서 역사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가운데 두 회사의 건설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경쟁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전개되었고 결과적으로 아시아 건축사의 새 장을 열게 되었습니다. 1993년 11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의 건설 현장은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일본의 하자마 건설은 이미 기초 공사를 마치고 본격적인 건설 단계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반면 한국 삼성물산의 현장 소장과 시공팀은 그제야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35일이나 늦은 시작이었습니다. 제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일본 쪽 타워의 기초 공사는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두 타워는 나란히 서 있어야 하는데 한쪽만 먼저 올라가는 모양새였죠. 국제 언론들은 이미 불균형 쌍둥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며 한국팀의 늦은 출발을 조명하고 있었습니다. 하자마 건설은 일제시대에 이미 수풍수력댐과 경부선 철도를 건설한 세계적인 건설 회사였습니다. 그들의 기술력과 경험은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반면 삼성물산은 국제 무대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신흥 기업이었습니다. 한국 삼성물산의 고층 건물 건설 경험 부족은 현장에서 공공연한 이슈였습니다. 외신들은 삼성물산의 고층 건물 건설 경험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공사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일본 측은 이러한 언론 보도를 활용해 심리적 우위를 점하려 했죠. 페트로나스 트윈타워에서 한 개 층을 올리는데 평균 일주일이 소요되었습니다. 35일 늦게 시작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5층 이상 뒤처진 채로 시작한다는 의미였습니다. 27개월이라는 짧은 공기 내에 공사를 완료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는 거의 불가능한 도전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공사가 진행될수록 격차가 벌어진다는 점이었습니다. 초기에는 4, 5층 정도였던 격차가 시간이 지날수록 8층까지 벌어졌습니다.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한국팀은 결코 일본을 따라잡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불리한 상황은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했습니다. 일본 측은 우위를 점한 상황에서 여유롭게 공사를 진행했고 국제 언론들은 연일 일본의 건설 기술을 칭찬하는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특히 당시 일본 측에서는 한국팀의 사기를 떨어뜨리기 위한 언론 플레이도 펼쳤습니다. 공사 진행 중 발생한 사소한 문제들을 한국의 탓으로 돌리며 여론을 선동하는 시도가 있었고 이로 인해 현장의 분위기는 더욱 경직되었습니다. 하지만 삼성물산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일반적인 공법으로는 따라잡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한국팀은 혁신적인 접근법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삼성물산은 치밀한 공정 계획을 세웠습니다. 일주일이 아닌 4.5일에 한 개 층을 올리는 혁신적인 계획이었죠. 이는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도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공기를 단축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검토했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겠다는 결의를 다졌습니다. 한국팀의 도전은 단순히 빨리 짓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최고의 품질을 보장하면서도 공기를 단축해야 했습니다. 부실 공사의 가능성은 한치도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어려운 조건 속에서 삼성물산은 새로운 공법과 기술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장 관계자들은 한국팀의 이러한 노력을 무모한 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의 눈빛에서 단순한 무모함이 아닌 치밀한 계산과 강한 의지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계획이 구체화되면서 이 불가능한 도전이 어쩌면 현실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삼성물산은 일본을 따라잡기 위해 혁신적인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그들이 주목한 것은 당시 건설 현장의 일반적인 공법들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위험을 감수하는 도전이었지만 불리한 상황을 뒤집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현장을 취재하던 저는 한국팀이 독일의 펌프 업체와 접촉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그들은 콘크리트를 최상층까지 바로 쏘아 올리는 새로운 공법을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건설 현장에서는 콘크리트를 담은 통을 중간층까지 올린 뒤 다시 펌프를 이용해 타설 지점까지 압송하는 윈치 운송법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일본의 하자마 건설도 이 전통적인 방식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안정적이긴 하지만 번거롭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방식이었죠. 삼성물산은 이 과정을 혁신적으로 단축할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도입한 것이 셀프 클라이밍 폼 공법이었습니다. 이 공법은 수직 구조체인 코어월의 콘크리트, 타설에 필요한 거푸집을 타워 크레인 없이 자체적으로 양중하는 방식입니다. 각각 10마력의 용량을 가진 11대의 펌프를 활용해 자동으로 상승시키는 혁신적인 기술이었죠. 지금은 보편화된 이 공법이지만 당시 초고층 공사에 이 공법을 사용한 것은 페트로나스 트윈 타워가 최초였습니다. 타워 크레인의 양중 부하와 사용 빈도를 줄여 공정 단축이 가능해졌습니다. 더 놀라운 도전은
콘크리트 압송 방식에 있었습니다. 삼성물산은 펌프 압송법을 선택했는데 이는 펌프에 고압을 가해 지상에서부터 최상층까지 한 번에 콘크리트를 운송하는 방법이었습니다. 타워 최상부 철골 구조물을 제외한 380m 높이까지 파이프를 연결해 콘크리트를 압송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었습니다. 당시 건설 현장을 방문한 전문가들은 이 방법이 너무 위험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압력 문제, 파이프 연결부 파손 위험 등 여러 기술적 난관이 예상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삼성물산은 이 도전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계획된 공기 내에 공사를 마치기 위해서는 새로운 모험이 필요했습니다. 안정적인 기존 방식을 고수하면 절대 일본을 따라잡을 수 없었죠. 삼성물산의 도전은 대성공이었습니다. 건물이 한 층 한 층 올라갈수록 콘크리트 압송 기록도 갱신되었습니다. 65층, 70층, 80층, 마침내 380m 높이까지 도달했습니다. 이 기록은 이전에 홍콩 센트럴 플라자 건설 때 수립한 340m 세계 기록을 40m나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한국팀의 혁신적인 공법은 세계 건축계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삼성물산은 단순히 기존 기술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새로운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그들은 정해진 규칙을 따르기보다 규칙 자체를 바꾸는 발상을 했습니다. 이런 혁신적 사고가 불가능해 보였던 도전을 현실로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팀의 철저한 품질 관리였습니다. 공기 단축에 초점을 맞추면서도 건축물의 품질을 결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공법을 도입할 때마다 철저한 검증과 테스트를 거쳤고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했습니다. 한국팀의 현장 관리 방식도 일본과 달랐습니다. 일본 현장은 많은 부분을 현지인에게 맡겨두는 반면 한국은 현지 업체를 직접 관리 감독하며 생산성 향상에 부단한 힘을 쏟았습니다. 그들은 매일 밤 공정회의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책을 논의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공사 22개월 차에 이르자 한국팀은 기적처럼 일본과의 격차를 좁혀갔습니다. 초반에 8층까지 벌어졌던 차이가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고 골조 공사 막바지에 접어들면서는 거의 대등한 위치까지 올라섰습니다. 세계의 건축 전문가들은 이 변화를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었습니다. 35일이나 늦게 시작했고 경험과 평판에서 열세였던 한국팀이 혁신적인 기술과 끈질긴 노력으로 격차를 좁혀온 것은 건축계의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과정을 지켜보며 역사의 한 페이지가 새롭게 쓰여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현장에서의 한일 대결은 단순한 건설 경쟁이 아닌 두 나라의 건축, 철학과 접근 방식의 차이를 보여주는 흥미로운 대조였습니다. 제가 양쪽 현장을 오가며 관찰한 바로는 일본은 전통적이고 검증된 방식을, 한국은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일본의 하자마 건설은 세심하게 계획된 절차에 따라 착실하게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들의 강점은 안정성과 완성도였죠. 한 단계씩 철저히 검증하며 진행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반면 삼성물산은 끊임없이 공정을 개선하고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유연한 접근법을 택했습니다. 양측의 현장 분위기도 완전히 달랐습니다. 일본 현장은 정갈하고 조용했으며 모든 것이 매뉴얼대로 진행되었습니다. 한국 현장은 생동감이 넘쳤고 현장 소장부터 일반 작업자까지 모두가 능동적으로 문제 해결에 참여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타워 크레인 활용 방식이었습니다. 초고층 건설에서 타워 크레인은 가장 중요한 핵심 장비입니다. 수직으로 오르내리는 물류의 대부분을 담당하기 때문이죠. 한국팀은 위로 갈수록 좁아지는 건물의 특성상 두 대의 크레인이 부딪힐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두 크레인의 높이에 차이를 두어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러한 입체적인 위치 선정과 배치로 크레인 두 대를 모두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일본은 이런 발상을 하지 못해 단 하나의 크레인으로만 작업을 진행해야 했고 이는 공정 속도에 큰 차이를 가져왔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현장 관리 방식도 대조적이었습니다. 일본은 많은 부분을 현지 하청업체에 맡기는 방식이었지만 한국은 현지 업체를 직접 관리 감독하며 생산성 향상에 집중했습니다. 이런 관리 방식의 차이가 점차 성과의 차이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팀은 심지어 설날 연휴도 반납하고 공사에 매진했습니다. 그들에게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건설 공사가 아닌 국가의 자존심을 걸고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도전이었습니다. 말레이시아 현지 감리단장이었던 아흐마드 라마는 한국팀의 셀프 클라이밍 공법을 처음 보고 이것이 미래의 건축 기술이다라고 감탄했습니다. 일본 측의 방해 시도에도 불구하고 그는 한국의 혁신적인 접근법을 지지했죠. 현장을 방문한 말레이시아의 마하티르 총리도 한국팀의 진행 상황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는 공식 행사는 물론 사전 예고 없이 현장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이 프로젝트에서 한국의 기술력은 점차 그 진가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온 1000명 이상의 건축 관계자, 기업인, 언론인들이 현장을 견학했습니다. 특히 쌍둥이 빌딩의 중간층을 연결하는 지상 177m 높이의 스카이 브릿지 리프팅 행사는 미국 CNN이 생중계할 정도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양측의 기술력 격차는 점점 분명해졌습니다. 한국의 혁신적인 공법과 끈질긴 추진력이 전통적인 방식을 고수하던 일본을 조금씩 압도해가기 시작했습니다. 공사 22개월째인 1995년 12월 페트로나스 트윈타워 현장은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콘크리트 타설이 예정된 날, 한국과 일본 양측은 모두 최대의 긴장감 속에 있었습니다. 35일 늦게 시작해 공사 내내 뒤처져 있던 삼성물산이 마침내 일본의 하자마 건설과 같은 위치까지 따라잡은 것입니다. 그날 아침 현장에 도착했을 때 영화 같은 장면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양측 모두 마지막 콘크리트 타설을 준비하고 있었고 수백 명의 작업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삼성물산의 기술자들은 그 어느 때보다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는 단호한 결의가 느껴졌습니다. 오전 10시, 일본 측에서 먼저 콘크리트 타설을 시작했습니다. 한국팀은 아직 준비 중이었습니다. 그들은 점심시간이 지나도 식사를 하러 가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을 정도로 작업에 몰두했습니다. 오히려 작업자들이 계속하기를 원했습니다. 오후 2시, 한국팀도 마침내 타설을 시작했습니다. 4시간이나 뒤처진 상황이었지만 그들에게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일본 측보다 타설량이 더 적었고 타워 크레인 활용 전략에서도 우위를 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층의 콘크리트 타설은 양측 모두 타워 크레인을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한국팀은 타워 크레인 2대를 효율적으로 배치해 타설에 투입할 수 있었던 반면 일본은 위치 선정 실수로 단 하나의 크레인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현장 관계자들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역사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한국팀이 일본보다 2시간 16분 먼저 88층의 마지막 콘크리트 타설을 완료한 것입니다. 공사 시작 이후 22개월 만에 처음으로 한국이 일본을 앞선 순간이었습니다. 현장에는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3개월간 휴가도 반납하고 매달린 끝에 일구어낸 값진 승리였습니다. 초반에 8층까지 차이가 났던 것을 생각하면 그야말로 기적 같은 역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경쟁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직 마지막 관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건물 최상부에 첨탑을 설치하는 공사였습니다. 이 첨탑을 세워야 비로소 452m의 세계 최고층 높이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약 2개월의 작업이 소요되는 이 공사의 핵심은 용접 기술이었습니다. 일본은 무너진 자존심을 되찾기 위해 자국에서 베테랑 용접 기술자를 긴급 공수해오고 심지어 공법까지 변경하면서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한국팀도 최후의 승자가 되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설날 휴가마저 반납하고 기술자들은 현장에 상주했습니다. 마지막 며칠은 88층 꼭대기에서 식사를 해결하면서 72시간을 뜬 눈으로 작업에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1996년 3월 6일 새벽 드디어 한국팀이 첨탑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일본보다 10일이나 먼저 세계 최고 높이에 도달한 것입니다. 공사가 완료되는 순간 2대의 크레인에서 승리를 자축하는 버저가 길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단순한 공사 완료의 신호가 아니었습니다. 35일이나 늦게 시작한 한국팀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역사적 순간의 증거였습니다.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 심지어 일본 측 관계자들마저도 이 성취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쌍둥이 빌딩의 중간층을 연결하는 지상 177m 높이의 스카이 브릿지 설치 장면은 미국 CNN이 생중계할 정도로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당시 말레이시아의 마하티르 총리는 깊은 관심과 신뢰를 보이며 여러 차례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마하티르 총리는 1997년 3월 개관식에서 페트로나스 트윈 타워는 말레이시아의 자부심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것은 말레이시아인들에게는 자긍심을, 27개월간의 대장정을 마친 한국 기술자들에게는 명예를 안겨준 순간이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건물 건설이 아니라 세계 건설사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삼성물산은 이를 계기로 초고층 건설 분야의 기술력을 국내외에 입증하며 세계 정상급 건설 회사로 발돋움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직접 목격한 이 역사적인 승리는 기존의 한계를 뛰어넘는 혁신과 불굴의 의지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꿀 수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중요한 건축사의 한 장면입니다. 강의실에 침묵이 흐릅니다. 제 이야기에 모든 학생들이 깊이 몰입해 있었습니다. 다카하시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고 한국 학생들의 눈은 자부심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왜 이런 중요한 건축사적 사례가 지금까지 제대로 조명받지 못했을까? 그 답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건축사 서술에 존재하는 편향성, 그리고 우리 학계의 구조적 한계 때문입니다. 당시 저는 건축 저널리스트로서 페트로나스 트윈 타워의 건설 과정을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한국의 혁신적인 기술과 일본을 앞선 성과를 담은 기사를 작성했죠. 그러나 그 기사는 당시 큰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국제 건축계에서 아시아 건축을 바라보는 시각은 오랫동안 일본 중심적이었습니다. 일본은 일찍이 서구 건축계와 교류했고 그들의 건축 철학과 기술이 아시아를 대표하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한국이나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혁신과 성취는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죠. 이런 구조적 편향성은 저 역시 오랫동안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특히 학자로 전향한 후에야 저는 이러한 시각의 한계를 점차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건축 저널리스트에서 학자로 전향했고 하버드 대학에서 교수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학문적 객관성을 추구하면서도 저는 서구 건축계가 얼마나 특정 국가와 문화에 편향된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 점점 더 분명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구조적 편향성에 도전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학계의 기존 관점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종종 저항에 부딪혔고 저 역시 하버드의 젊은 교수로서 기존 담론의 틀 안에서 연구와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수년간 저는 동아시아 현대 건축의 다양한 측면을 연구하고 가르치면서 때로는 타협하고 때로는 조금씩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 마지막 강의에서야 비로소 이 중요한 사례를 온전히 공유할 용기를 냈습니다. 은퇴를 앞둔 지금 저는 학계의 인정이나 평판보다 학문적 진실과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페트로나스 트윈 타워 건설은 단순한 경쟁이 아닌 혁신과 도전 정신이 기존의 한계를 뛰어넘는 놀라운 사례입니다. 오늘 제가 나눈 이야기는 단순히 한국의 성취를 칭찬하거나 일본의 기여를 폄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가 건축사를 바라보는 시각을 더 넓히고 보다 포용적이고 다양한 관점에서 현대 건축의 발전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강의실은 더욱 숙연해졌습니다. 학생들은 이제 단순한 건축 이야기가 아닌 학문적 관점의 다양성과 역사 서술의 중요성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끝나자 강의실은 복잡한 감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일부 학생들은 놀라움을, 일부는 의구심을, 그리고 일부는 깊은 감동을 표현했습니다. 교수님, 이렇게 중요한 사례가 왜 지금까지 주목받지 못했던 건가요? 서양 학생 하나가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건축사는 종종 특정 관점에서 기록됩니다. 서구 건축계에서 아시아 건축을 바라볼 때는 특히 일본 중심적 시각이 오랫동안 우세했습니다. 당시 건축계에서 아시아를 바라보는 시각은 일본 중심이었고 이런 선입견이 사실을 가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카하시는 여전히 불편한 표정이었습니다. 그의 가문과 직접 관련된 이야기였으니 당연한 반응이었습니다. 교수님, 증거가 있으신가요? 다른 학생이 물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랍에서 오래된 파일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25년 전 제가 찍은 현장 사진들과 인터뷰 노트, 그리고 결코 출판되지 않았던 원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가진 모든 증거입니다. 25년 동안 이 파일을 보관해왔습니다. 당시 찍은 사진, 현장 관계자와의 인터뷰, 그리고 결코 세상에 나오지 못한 제 기사입니다. 사진들이 강의실 스크린에 하나씩 투영되었습니다. 삼성물산의 혁신적인 셀프 클라이밍 폼 공법, 380m 높이까지 콘크리트를 직접 압송하는 장면, 그리고 마지막 타설 작업의 역사적인 순간까지. 학생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 사진들은 당시 제가 직접 촬영한 것입니다. 건축사적으로 중요한 순간들이지만 지금까지 공개된 적이 없는 자료들입니다. 한국 유학생 박준호가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감정으로 약간 떨렸습니다. 교수님, 이 이야기를 들으니 한국인으로서 자부심을 느낍니다. 하지만 동시에 의문이 듭니다. 왜 지금 이 순간에 이 비밀을 공개하시게 되었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박준호 군, 학자로서 진실을 추구하는 것은 제 의무입니다. 은퇴를 앞둔 지금 더 이상 침묵하는 것은 학문적 정직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오늘 다카하시 군의 발언을 듣고 이런 오해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교실 맨 뒤에서 학장 로버트 킹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일본 건축재단의 상당한 후원을 받는 인물로 제 강의 내용을 듣고 급히 달려온 것 같았습니다. 스톤 교수,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검증되지 않은 이야기로 학생들을 혼란스럽게 하다니요. 그의 목소리에는 불편함이 역력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학장님, 제 모든 자료가 여기 있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이야기가 아닌 제가 직접 목격한 사실입니다. 학문의 세계에서 진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킹 학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스크린의 사진들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이 점차 바뀌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자료군요. 스톤 교수, 이런 역사적 증거가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았다는 것이 오히려 더 충격적입니다. 다카하시는 여전히 불편한 표정이었지만 이제 그의 눈에는 다른 감정도 보였습니다. 호기심, 그리고 어쩌면 존중. 교수님, 저의 할아버지께서도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셨습니다. 그분은 항상 페트로나스 트윈 타워를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셨지만 한국과의 경쟁에 대해서는 결코 언급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그 이유를 이해할 것 같습니다. 강의실은 이제 완전히 다른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놀라움과 깨달음, 그리고 역사적 진실을 마주했을 때 오는 묘한 감동이 뒤섞인 분위기였습니다. 페트로나스 트윈 타워의 성공 이후 세계 건축계에서 한국 건설사들의 위상은 크게 달라졌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한국 건설 기술의 혁신성과 실행력을 전 세계에 입증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페트로나스 트윈 타워 건설 성공 이후 삼성물산은 이를 발판으로 세계 정상급 건설 회사로 도약했습니다. 대만 타이페이 100일, 아랍에미리트의 부르즈 칼리파 등 수많은 초고층 건물 프로젝트에 한국 기업들이 참여하게 되었죠. 특히 놀라운 것은 부르즈 칼리파 건설에서 보여준 한국의 기술력이었습니다. 세계 최고층 건물인 부르즈 칼리파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한국 삼성물산은 층당 3일 공법이라는 혁신적인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부르즈 칼리파 건설에서는 1일에는 철근을 선조립하고 2일에는 건물 모양 형태를 만들고 3일에는 콘크리트를 부어 형태를 만드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 공법을 통해 높이 828m, 총 163층을 5년 만에 완공하며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페트로나스 트윈 타워에서 시도된 혁신적 기술들은 이후 세계 초고층 건설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셀프 클라이밍 폼 공법은 물론 초고강도 콘크리트 직접 압송 기술 등은 이제 전 세계 건설 현장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국 건설사들은 단순히 빠르게 건물을 짓는 것뿐만 아니라 정확성에서도 세계적인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부르즈 칼리파 건설 과정에서는 인공위성을 활용해 건물의 수직 상태를 체크하며 조금의 오차도 없이 정교한 시공을 진행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초고층 건물 설계와 시공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중국, 중동 등 세계 각국의 랜드마크 건물 프로젝트에 한국 건설사들이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해외 발주처들이 한국 건설사들을 선호하는 이유는 단순히 빠름에만 있지 않습니다. 한치의 오차 없는 정확성, 혁신적인 기술 적용 능력, 그리고 다른 국가들에 비해 경쟁력 있는 비용까지 종합적인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페트로나스 트윈 타워 프로젝트가 남긴 가장 중요한 유산은 불가능해 보이는 도전 앞에서도 혁신을 통해 돌파구를 찾는 한국적 정신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공유한 이 이야기는 단순한 건축 역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혁신과 도전 정신이 어떻게 세계를 바꿀 수 있는지 보여주는 교훈입니다. 한국은 불리한 조건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해결책을 찾았고 그 결과 세계 건축사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제 마지막 강의를 마치며 저는 학생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에서 호기심과 영감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카하시조차 깊은 생각에 잠긴 표정이었습니다. 여러분이 건축가로서, 학자로서, 그리고 세계 시민으로서 기억해 주길 바랍니다. 진정한 혁신은 기존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을 때 시작됩니다. 그리고 진실은 때로는 25년이 걸리더라도 결국 빛을 보게 됩니다. 진정한 혁신은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 도전 정신에서 시작됩니다. 페트로나스 타워는 단순한 건물이 아닌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한국인의 열정과 기술력의 증거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청 시간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도 함께 해주시면 새로운 영상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놀라운 경험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비슷한 경험이나 생각도 꼭 들려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